네, 오늘 주목해봐야 될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더 이슈,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혁개방 40주년 맞은 중국의 행보, 국내 증시 영향은? 중국이 개혁 개방 40주년 경축대회를 어제 개최를 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면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기대했던 미중 무역 분쟁 완화 요인들이 담겨있지 않다라면서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발표됐던 지표들이 원활하게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중국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경제공작회의에서 바로 이로 인해서 재정정책 카드가 나올 가능성에 시장에서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의 이슈들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또 중국의 행보가 또 어떤 또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FN 중국 경제금융연구소 이가연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연구원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FM가이드 글로벌 경제연구소 이가연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 좀 내놓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해석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어제 중국 개혁개방 40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와서 향후 중국 시장을 어떻게 개방할지, 그리고 중국의 향후 개혁개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어서 시장의 집중가 주목된 바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40년간의 중국 개혁개방은 중국 공산당이 이룬 위대한 성과 중의 하나이고 중화민족 역사상 위대한 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40년간 공산당이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생산력이 제고됐고 정치 시스템 개혁, 사회주의 문명 건설, 민생 개선, 그리고 생태 문명 건설, 국방 현대화, 외교 정책 강화, 공산당의 지도력이 강화됐다는 성과를 이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0년간의 개혁개방 경험을 발판 삼아서 향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과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향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추진하면서 국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핵심 기술의 자주 혁신 강화를 중국 경제 사회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핵심 기술 자주 혁신의 주요 역량에 대해서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술력 강화, 국력 강화를 위한 시장 개방이 기대됩니다. 네. 일단 개방 개혁을 계속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건데 앞으로 이 개방이 좀 어떻게 좀 이루어지게 될까요? 거기다가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중국 제조 2025 이 관련돼서도 수정할 의향을 좀 내비쳤는데 이것도 수정 가능성이 좀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향후 중국의 개혁 개방은 중국 안정 성장을 목표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시 주석은 GDP 규모의 성장 그리고 양적 성장에 집중할 게 아니라 향후 안정, 개혁, 구조 개혁 등으로 민생 개선을 집중하는 성장을 이루는 목표로 시장 개방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시 주석은 지속적으로 개방을 확대하면서 인류 운명 공동체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개방적이고 차별 대우 없는 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무역 투자 자유화 그리고 편리화를 촉진하면서 경제 세계화가 더욱 개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1대1로 건설을 중심으로 세계 공동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도 언급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외국 자본의 중국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외국인 투자자 권리 확대 그리고 외국 기업들의 지배권 보호 강화 서비스 분야 개방 확대 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은 시장 공정 경쟁 방향으로 시장을 개방할 전망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점에서 중국 제조 2025 등 자국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번 개혁개방 40주년 기념 행사를 기점으로 중국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 기조 변화는 없을 전망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외교력, 국방력, 기술력 강화로 국력 강화 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자국의 기술력 부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이번 연설에서도 핵심 기술 혁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당국의 첨단 기술 육성 정책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네, 중국제조 2025는 계속 될 것이다. 다만 이제 국제사회의 조화 협력을 좀 강조했다는 점에서 좀 어떻게 좀 바뀌게 될지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이 시 주석의 이 발언에 주목을 했던 그 이유가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어떤 좀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었는데 사실 실망감이 조금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의 개혁 개방이 이 미중 무역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전환점이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당국의 추가 개방으로 미중 무역 분쟁 종식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중국은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계획이고 공정무역 그리고 공정 시장 경쟁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번 연설에서 미국과의 무역전쟁 출구 전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중 분쟁은 앞서 무역 갈등에서 화해 사태로 기술 전쟁으로 확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첨단 산업 견제로 미중 분쟁은 심화될 전망이고 단기적으로는 기술 전쟁으로 미중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환율 전쟁, 금융 전쟁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은 앞서 전성기 일본과도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금융시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환율 전쟁 그리고 경제 전쟁으로 확산시킨 바가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게도 금융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과도 금융 전쟁을 펼칠 가능성이 있어서 미중 분쟁이 단기적으로는 종식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 종식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겠다 이런 그 발언이 어느 정도 이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돼서 희망의 메시지로도 좀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라는 시각을 나타냈네요. FM 가이드 이가연 연구원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죠. 자, 허연님, 네. 어제 이 시진핑의 연설 사실 뭐 원문을 보는 게 아니어가지고 네네, 제가 뭐 예. 기사로만 저도 접해서 이게 네네, 뭐가 예. 맞는 건지 뭐 내용들이 좀 많이 또 엇갈리게 뭐 판단을 좀 내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포인트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원문을 해석할 수는 없어서요. 저도 이제 뭐 해석된 내용들만 좀 봤는데요. 일단 기대했던 것만큼 뭐 좀 좋은 내용들은 안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오늘부터 있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될 회의들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뭐 개방 관련된 이야기가 좀 없었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었고, 그리고 뭐 외국인 투자자 권리 확대라든지 뭐 지재권 보호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서비스 분야 개방 이런 것들도 기대를 했었던 상황인데, 거기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 관련 대응책 어떻게 좀 나오냐 하는 것에 관심이 좀 모아졌는데 그런 얘기는 별로 없었었고요. 공산당 통제 강화 요구한다는 내용들, 그리고 13억 중국인의 뭐 단결 촉구한다 뭐 이런 내용들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과 정부와 군 그리고 민간과 학계 뭐 여러 모든 것 중에서 당이 모든 것을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한다, 영도에 나간다라는 이 과거 마오쩌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당의 어떤 집권 능력 강화를 주문했던 것 같고요. 9가지 시 주석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9가지 필수 과제들을 쭉 열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9가지 중에서 약간 철학적인 부분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좀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철학이 사실은 이제 사람 사는 것, 인생과 어떤 역사,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한 나라의 지도자의 철학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9가지 필수 과제 중에 세 번째입니다. 셋째 항목이 마르크스주의를 지도 사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마르크스주의는 이따 좀 더 보시겠습니다만 뭐 변증법적인 유물사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제든 어떤 물질이든 생활관계의 역사적 발전 동력을 보는 입장에서 유물론, 사적 유물론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증법적 발전 필요성에 따라서 전개가 되는 거고, 세계사도 정신의 발전이나 물질의 발전에서 보는 그런 관점들이기 때문에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 마르크스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삼아야 된다는 부분을 굳이 말했던 이유는 지금 이 개념대로 간다고 하면 제 해석입니다만 조심스럽지만 중국은 미국한테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돌려서 한 것 같아요. 정반합 론으로 봤을 때에
정이 현재로 봐서는 중국이 봤을 때 정은 미국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뭔가 모순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이 중국이 출연한 거고 합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필연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서 어떤 그러니까 본인들이 표현하기로는 막스주의가 그런 개념이니까요. 더 좋아지는 어떤 게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그 이야기는 결코 미국한테는 우리가 이대로 끌려가진 않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요. 철학적으로 이 시진핑이. 그리고 넷째에서는 중국 특색주의. 중국 특색주의는 중국 공산당 공식 이념이거든요. 이 농민이 주도가 된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고자 했던 이 마오이즘, 이 마오쩌둥이 창시했던 개념인데 덩샤오핑 이후에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마르크스 이론에 따라서 중국을 아직은 완전한 사회주의가 아니고 그 사회주의로 가는 그 구성체 초기 발달 단계에 그래서 사회주의를 완전히 한 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뭐 유토피아라고도 할 수 있는 공산주의를 실현하자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이거를 그래서 지금 국가 전체로 보는 국가 자본주의로 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걸 또 견제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뭐 개방을 확대한다, 뭐 인류 운명 공동체를 추진한다, 뭐 당을 엄하게 다스려야 된다. 이 부분이 약간 좀 부패 성향의 인사들이 아직도 많나 봐요. 이제 이런 부분도 말했고 마지막 9제가 변등 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라는 세계관과 방법론을 견지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기반해서도 보면 아까 제가 마르크스주의에서도 강조해 드렸지만 이 모든 사물은 모순된 성격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갈등 상황을 야기시키고 변형이 되거나 해체된다. 즉 영원성이 없다는 것이고요. 이 영원성이 없다는 것이 만약 이 부분을 영원성이라는 부분에서 이것을 미국 패권을 겨냥한 발언이라 그러면 미국 패권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발언할 때는 우리는 패권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지만 그 이면을 보시면 결국엔 변증 유물주의와 역사 유물주의를 강조했기 때문에 현재의 영원한 것 같은 미국을 내가 제치고 그 패권을 뺏어오겠다는 발언을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겨냥한 발언이라고 그러면 트럼프가 상당히 중국을 더 주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약간 이건 종교 문제일 수도 있는데 종교적인 어떤 신념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유물론은 원래부터 있었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개신교 측면에서 봤을 때 창조론하고는 대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트럼프랑 시진핑은 이 철학도 그렇고 사고 체계가 어제 나왔던 그 발언을 보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 또 한 번 좀 느껴졌던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중국몽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자라고 했는데 대체로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제 아시아의 어떤 시장 분위기는 이 발언들 나오고 나서 좀 안 좋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기대했었던 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그 내용이 좀 안 나왔기 때문에 또 시장에 실망감이 좀 있었는데 네네. 오늘부터 이제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시작이 되는데 과연 여기서 경기 부양책이 좀 나올지 네. 아니면 또 관전 포인트를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예, 지금 KB증권에서는 항상 이제 이쪽 연구원이 해놓은 이야기를 저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요, 리포트들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은 사실 2016년 이후로는 좀 약간 끼었습니다. 그 워낙에 부채가 많아서 레버리징을 축소해야 되는 국면으로 2년 전부터 돌아섰거든요. 그게 워낙에 이제 부작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정말 진짜 기업들이 파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디레버리징 구조로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투자 모멘텀이 꺾여 있는 게 맞고요. 목표 성장률도 그렇게 계속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는 내년도에도 아마 중국 경기 전망을 안 좋을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프 보시면 옛날에 뭐 한 10몇 프로까지 했다가 지금 6%대입니다. 그 미래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도 똑같았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으로 지금 6%인데 이 6%가 한 3%까지 떨어지는 시간이 뭐 한 길게는 10년 걸린다는 쪽도 있고요. 5년 만에 3%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 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그랬었고요. 대체로 비슷합니다. 우리도 막 30%, 그다음에 10몇 프로, 그다음에 중반 정도, 10%, 한 자릿수 중반 정도 하다가 지금은 그렇게 성장은 안 나오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중국도 거의 같은 스케줄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에 만약에 6 간다 그러면 점점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GDP 총량은 커져 있기 때문에 아주 거대해진 경기가 1년에 3%만 성장해도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옛날과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꺾이는 것 같지만 근데 그런 컨셉으로 봐서는 안 좋은 것은 맞는데 중국이 커져 있다는 부분도 좀 간과하면 안 되겠고요. 어쨌든 성장률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것 같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고요. 최근에 나왔던 지표들 중에서는 수출도 별로였고 소매 판매도 좀 안 좋았었고
서프라이즈 지수도 좀 기준선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재정 확대, 한국하고 유사한데요, 우리나라하고. 통화 정책은 많이 못 건드릴 거고 재정 확대 쪽을 많이 이제 강조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미중 간의 그 90일 조건부 합의, 거기서 협상이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계속 좀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5 관련해서는 조금 중국이 양보할 것 같긴 한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뭐 수정이 나오더라도요, 아까 저런 뭐 중국몽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 양보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DB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정치국 회의 내용으로 봐서 이번에 공자회의에서는 좀 안정에 집중이 될 것으로 봤고요, 전체적인 정책들이. 그리고 변하지 않는 부분은 적극적인 재정을 펼 수도 있다라는 부분. 워낙에 이제 시황이 안 좋으니까요, 그쪽이, 중국이. 그리고 감세를 통해서 좀 그걸로 가지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도 부채는 좀 더 쓰면서 감세하면 돈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부채를 더 땡겨 써서 재정은 충당할 거다라는 쪽이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는 좀 엇갈리긴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워낙에 그쪽이 좀 여기서 급격하게 꺾여버리면 경기가 더 급냉할 수 있으니까 건드려야는 되는데, 우리랑 약간 유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그래서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많이는 못 건드릴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 안정책 이런 부분들이 계속 단기적으로 약간 잽식으로 계속 나올 것 같다는 얘기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중국 경제 지표가 워낙에 뭐 말씀대로 부진하게 좀 나왔는데 경기 네네. 불안 심리 좀 잦아들긴 좀 어려울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딜 레버리징이니까요. 그러니까 빚이 확 늘어났다가 지금 이제 감아져야 되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늘리기는 좀 애매한 거죠. 방향성은 이미 빚이 축소되는 구간으로 가고 있고, 며칠 전에도 블룸버그 타전된 거 보면 금액은 작지만 그 기업들이 뭐 하나 기준으로 3조 원, 2조 원대 뭐 부도난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총량 자체가 경단이거든요. 중국은 뭐 2경, 3경 뭐 이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강력한 부양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부양을 할 수 없는 약간 애매해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냥 조금씩 RP로 유동성 공급해주고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방에 대한 지지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어도 예전처럼 제가 아까 이제 30, 14, 그다음에 6, 그러니까 한 자릿수 중반, 그다음에 2, 3%까지 결국 빠진다라고 GDP는 중국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흐름에서는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만큼 막 무슨 경기가 두 자릿수 성장하고 이럴 날은 이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중국이 커졌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약간 하방은 지지되지만 강력한 부양은 힘들 것이고, 디레버리징이라는 이슈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문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뭐 큰 그림에서는 좀 그렇게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강력한 부양은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국내 증시 상승 모멘텀 이런 부양책이 나와도 작용하기 좀 힘들까요? 우리 전략들, 뭐 수혜주로 어떤 점들을 봐야 될까요? 중국이 이제 한 며칠 동안 하게 될 그 공작 회의에서 어떻게 나올지가 단기적으로는 호황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큰 그림은 여러분, 큰 그림은 중국도 꺾여서 내려간다라는 게 큰 그림이고요. 중간에 뭘 하든지 간에 빠지게 돼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고요. GDP 기준으로 봐서는. 그리고 사상과 이념이 워낙에 다른 미국과 중국이 만나 있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이다, 이런 시각들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둘이 만나서 뭐 잘해봅시다 이렇게 하기는 되게 어려울 거라는 시각인 거고요. 아까 그게 제가 철학적인 부분들도 아까 마르크스 얘기하고 막 읽어드렸습니다만, 어떤 종교적인 관점이라든지 그게 다르기 때문에요. 그냥 딱 어느 순간에 가서 둘이 딱 만나서 잘 되고 이럴 일은 안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은 좀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금리, 그러니까 유동성 이슈보다는 정부 정책 이슈가 좀 더 큰 재료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이건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우리도 보면 이제 어제도 뭐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제고 방안 나오고 있고요. 계속 좀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정부 정책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군들로 계속 좀 움직임이 빠르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쪽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중 간의 이 무역 전쟁 이슈는 통상 이슈를 넘어서 이제 뭐 환율, 그러니까 금융 전쟁으로까지도 비화될 수도 있다는 시각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좀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략 측면에서는 중국의 정책이 아니라 국내 정부 정책에 대한 그 네, 수혜를 네, 받을 수 있는 네.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네. 말씀이신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 더 이슈 살펴봤습니다. 마켓통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에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